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우리 역사 바로보기, 오늘은 그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의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박 대통령의 10월 26일 마지막 날 행사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김재규의 실질적인 이 범행 과정,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김재규에 대한 이 재심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을 시해한 것이 자기가 민주화를 위해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재규가 범행을 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한 얘기는 그와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뒤집어 엎고 지금 역사 조작을 위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6일 날 저녁에 김재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범행에 이르렀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선 고향이 같은 그 선산인데다가 나이는 박 대통령보다 7살 아래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육사 2기로 같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한 다음에 자기 고향 후배인 김재규를 혁명 동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요직에 기용을 하고, 그리고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는 건설부 장관을 시키고 중앙정보부장을 시키는 등 그야말로 정말 파격적인 예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이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박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벌떡 일어나서 차렷자세로 전화를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충성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김재규는 아주 이 죽음의 미학을 찬양하는 일본 사무라이를 동경을 했고, 또 어릴 때부터 일본의 그 여순 공방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노기 마레스케 장군을 존경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김재규가 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하는 스타일이어서 대통령의 최측근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마는 그 단순하고 우직하고 이런 성격 때문에 아주 새카만 그 후배인 경호실장 차지철에게 밀려가지고 그야말로 좀 안 좋은, 좋지 않은 이런 대우를 받고 아주 차지철에게 좀 그 부딪혀서 결국은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쌓여 있었다, 이렇게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1979년에 이 부마 사태 이런 이 상황이 발생하도록 이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고, 그리고 자기는 뭔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한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박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다음번 개각 때 중앙정보부장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좀 무능하고 또 이 정세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중앙정보부장을 경질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자기가 박 대통령을 향했던 이 충성심이 증오의 감정으로 돌변해가지고 1979년 들어서부터 모반의 감정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79년에 세 차례나 박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1979년 4월에
박 대통령의 시해를 결심하고, 이때도 박 대통령이 궁정동 만찬장에서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자기의 이 거사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3군 참모총장을 바로 궁정동 현장에다가 대기시켜 놓았던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날 대통령의 경우가 너무 아주 삼엄해 가지고 결국 그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10월 26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런 걸로 보면은 이 김재규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뭐 민주화를 위해서 뭐 범행을 하려고 했다, 유신의 심장부를 쏘았다, 뭐 이런 그 나중에 이 소위 말하는 제야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범행 동기를 전부 미화 찬양하는 그런 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재규가 이 박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자기가 이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뭔가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이 수도권 그 주변에 자기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군에 아주 이 요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김재규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심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경우는 김재규하고 또 고향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김재규가 정승화를 열심히 박 대통령에게 추천을 해서 정승화가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자기 덕을 봐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고, 그리고 정승화가 김재규하고 정승화의 이 군 시절 이 기록을 보면 김재규가 정승화에게 3군단장직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경북 출신 재경장성 모임 그 회장을 인수인계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김재규와 정승화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승화를 바로 만찬장에 가까운 곳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기시켜 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승화는 자기가 쓴 자기의 그 자서전 회고록에서 나는 김재규의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 된 게 아니다, 나는 김재규하고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이런 면에서 이 정승화에 대한 이 12.12 사건의 조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 그리고 이 수도권 일대의 그 방어를 담당하는 3군 사령관이었던 이건영 장군, 이런 사람도 이 김재규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 사람은 김재규의 안동농림학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재규가 정병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을 해가지고 자기의 신복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12.12 때 정승화를 합수부가 연행을 해서 조사하려고 했을 때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서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12.12의 이 결정적인 그 무력 동원의 한 축을 이룬 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죠. 자, 그러면 이건영 3군 사령관과 김재규는 또 어떤 관계냐? 이 3군 사령관은 지금은 경기도 용인 지역에 그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건영 3군 사령관은 김재규가 그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 중앙정보부 제1차장보 그리고 제2차장으로 근무했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재규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건영이 육군참모차장에 오르고 또 3군 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김재규의 덕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재규라는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을 방어하는 무력을 지휘하는 지휘관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이 정도 육군참모총장의 특전사령관에 수도권을 책임지고 있는 3군 사령관인 이건영까지 내 편이니까 내가 사전에 나는 이런 이렇게 해서 이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사를 모의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범행만 일으키면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전 모의가 없어도 이 지휘관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것으로 아주 낙관했기 때문에 대통령만 처치해버리면 자기가 집권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는 그런 근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박정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계엄사령관이 되면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계엄사령관이 쥐죠. 그러면은 이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쥐면 자기가 정승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정승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좀 단순하고 우직하고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직선적인 이런 그 스타일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런 거는 별로 그 당시 생각을 안 한 거 아닌가. 자, 따라서 박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계엄을 선포해야 계엄사령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해서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김재규가 체포가 되죠. 누구 덕분에? 김계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범행을 실토했기 때문에. 김재규는 이제 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장 사무실에 있다가 오후 5시경에 궁정동 안가에 또 자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5시에 도착을 하자마자 금고 안에 있던 독일제 권총에 실탄을 장전해 가지고 서가 뒤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이걸 보면 이때 이미 박 대통령을 이날 저녁에 내가 만찬을 이용해서 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인 5시 10분에 김계원 비서실장이 궁정동의 김재규 집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재규가 야당을 와해하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공작이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김계원이 김재규를 좀 위로하고 이런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김재규가 이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아주 놀라운 그리고 충격적인 그 발언을 내놓습니다. 김재규가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은 김재규보다 군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 사이였으니까 이런 대화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지철 저놈이 야당 의원 한두 명 이야기만 듣고 쪼르르 대통령에게 달려가 가지고 고자질을 해서 각하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차지철 경호실장 저 친구를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뒷일을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대통령이 행사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지철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김계원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지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수사 기관에서 김계원이 실토한 바에 의하면은 그냥 김재규가 이제 군 후배 차지철을 한번 따끔하게 뭐 야단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김계원이라는 사람도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물러 터진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무렵에 저런 정도의 이 사람을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말 이 사람을 쓰는 용인술에는 아주 귀재라고 이렇게 이름이 났던 그런 지도자였는데 말년에 뭐 김재규라든지 뭐 차지철이라든지 김계원 같은 참 국가 요직에 앉아야 될 사람들에서 보면 뭐 C급, D급도 안 되는 2급, F급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발탁을 해서 앉혀놨다. 이게 박 대통령이 말년에 뭔가 이 소위 말하는 통치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규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계원은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11.6의 비극을 낳는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김재규가 이 재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니 김재규 당신이 왜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천기누설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라고 이 검찰이 추궁을 하니까 김재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김계원을 떠보려고 했다. 내가 지금 범행을 하려고 박 대통령도 시해를 하고 차지철도 내가 쏴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김계원이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하고 말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김계원을 같이 쏴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김계원을 떠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무슨 민주화를 위해서 박 대통령을 시했다고 이따위로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나선 것이죠. 박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궁정동 만찬장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6시 5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배열은 이 직사각형 식탁 한쪽에 박 대통령 혼자 앉고 그림에서 보듯이 맞은편에 왼쪽에 김재규가 앉고 오른쪽에 김계원이 앉고 그리고 모서리 쪽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앉았습니다. 문제는요, 경호실장은 어떤 자리에 참석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최후의 선에서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반드시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차지철은 비무장으로 권총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 비극을 또 낳는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 김재규나 김계원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지철은 비무장이었다. 그래서 만찬이 시작된 후에 40분에서 50분 정도 동안 이 정치 이야기로 화두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 신민당을 어떻게든지 좀 공작을 해서 좀 이 투쟁력을 약화시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추궁을 당해서 김재규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6시 50분쯤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 심수봉 씨 그리고 영화배우 겸 대학생이었던 신재순 씨가 들어와서 박 대통령 양쪽에 앉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니까 그날
오전에 자기가 참석을 했던 이 삽교천지구 방조제 그 준공식의 보도가 있어서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박 대통령이 본인이 참석한 행사를 보도하는 TV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오전에 그 참석했던 삽교천지구 행사 이런 걸 보도하는 내용을 좀 보고, 그러는 사이에 김재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뭐 궁정동에 중앙정보부가 운영을 하는 김재규의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니까 뭐 식사 준비 이런 걸 위해서 주빈이 김재규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도 시키고 뭐 그러겠구나, 뭐 그렇게 됐겠죠. 그때 이 중앙정보부의 의전과장 박선호라는 사람이 이 궁정동 안가 전체를 관리를 하고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정의전과장 박선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박선호라는 사람이 김재규가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이전에 김천중학교에서 잠시 교직에 있을 때 김천중학교의 제자가 박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자니까 좀 아꼈겠죠. 이 박선호라는 사람은 해병대 그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대통령을 그 경호하기 위해서 온 경호처장 정인형이라는 사람이 해병대고, 해병대에서 이 박선호 과장하고 또 동기였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 부처장인 안재송, 이 사람은 올림픽 사격 선수 출신으로 아주 사격에는 아주 귀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재규가 나와가지고 부장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나동이라고 써 있는 저기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하는 장소고, 그리고 본관이라고 써 있는 저쪽은 김재규의 궁정동 사무실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 바로 정승화 총장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동과 본관 사이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정승화에게 내가 지금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끝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가지고 그 장전된 권총을 뒷 호주머니에 넣고 오면서 자기의 신복인 박선호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행비서인 박흥주 대령, 박흥주 대령이라는 사람은 중앙정보부상 수행비서관인데, 이 사람 둘을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박 대통령을 시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너희나 나나 다 죽으니까 어쨌든 내가 범행을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라. 지금 육군참모총장도 와 있는 거 너희들 봤지? 그리고 중앙정보부 제2차 정보도 와 있다. 제2차 정보는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오는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 박흥주라는 이 대령과 박선호라는 이 과장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 김재규 부장이 뭔가 이 군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오늘 뭔 일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 의정과장인 박선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면은 이 경호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총소리를 듣고 뭔가 일을 벌릴 텐데, 그러면 내가 그 경호원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경호처장 이런 사람이 자기하고 굉장히 군시대에서부터 가까웠던 해병대 동기예요. 이거 이러다가 또 내가 친구를 죽여야 되나? 뭐 이런 그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선호가 각하도 포함이 됩니까? 라고 보니까 김재규가 그렇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경호처장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거 오늘을 이 범행을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에서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경호원이 7명이나 왔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경호원들한테 당할지도 모르니까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날 경호원이 4명밖에 안 왔는데
이 박선원 사람이 그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정인영 대통령 경호처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야 오늘 안 하면 그 보안이 누설돼서 안 된다. 그러니 똑똑한 놈 3명만 참여를 시켜서 오늘 결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박선호와 박흥주 대령이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권총을 뒤에 몰래 차고 김재규가 만찬장에 돌아온 시각은 7시 25분경이었습니다. 삽교천 뉴스가 다 끝나고 이제 TV가 꺼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술도 한 잔씩 했겠죠. 그때 이제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그 당시에 이제 심수봉 씨가 불러서 히트친 노래가 바로 이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하고 눈물 젖은 두만강 이거를 이제 기타로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하면서 보니까 김재규 표정이 아주 상당히 어둡게 굳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이제 차지철이가 이제 도라지라는 노래하고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이어서 그 여대생으로 그 참석했던 신재순 씨가 사랑의 당신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 결행 준비를 지시받은 박선호 과장은 자기가 가지고 제일 자기가 이 경호하는 이 경비 중앙정보부장의 이 경비를 위해서 궁정동 안가를 경비하는 경비원 중에서 제일 신임하는 해병대 출신 이기주 경비원을 불러서 야, 너 무장하고 와.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면 경호원들을 사살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그 관용차 운전기사인 유성옥. 이 사람도 무장을 시켜. 그리고 이 이기주와 유성옥에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방 뒤에 이렇게 있다가 안에서 총소리가 울리면은 뛰어가가지고 경호원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여라. 그리고 만약에 경호관들이 너를 위해서 총을 쏘려고 하면은 같이 쏴서 사살해도 좋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너희들 다 한몫 챙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기주 이 사람 유성옥 이런 사람 아니 뭐 상관이 뭐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김재규로부터 이 경호원을 살해하라라고 지시를 받은 이 박흥주 이 수행비서관도 자기 그 전용차에다 놓아둔 권총을 꺼내가지고 무장을 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궁정동 안가 책임자인 그 박선호 과장,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인 박흥주, 이 사람은 지금 그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 정말 육사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장교였는데 참 이런 일에 가담을 해서 나중에 저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7시 35분경 김재규에게 자 모든 준비 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비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만찬장에서는 이제 노래도 끝나고 또다시 정치 문제로 화제가 돼가지고 김재규 성토 분위기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신민당 공작을 좀 잘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민당 하나를 제대로 다 못 다뤄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김재규 부장 당신은 말이야 뭐 중앙정부가 좀 무섭게 해야지 말이야. 신민당 관련돼 가지고 뭐 조사서만 엉켜지고 협박이나 해봐야 저 사람들이 뭐 눈이나 깜짝하나? 뭐 뭐를 하는 거야 지금 딱딱 입건을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차지철이 이 사람은 좀 뭔가 좀 그 급진적이고 뭐 성격이 좀 괄괄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각하 신민당이고 뭐고 나오면은 전차로 싹 깔아뭉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기니까 김재규가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이 김종필의 증언록에 의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김재규 부장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어이 재규, 넌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참 실망만 주고 말이야. 뭘 한다고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돈이 없어서 공작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유까지 들이대면서 뭐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무슨 뭐 정보를 제대로 뭐 파악을 하나 아니면 뭘 하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그 추궁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김재규가 옆에서 차지철이 자꾸 막 박정희 대통령 막 화를 돋구는 이런 얘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시체말로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김재규가 이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김계원을 오른손으로 탁 치면서 각하를 똑바로 모시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권총을 뒷주머니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가지고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이 자식을 말이야 차지철을 얘기하는 거죠. 응? 이런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까 이게 올바로 되겠습니까? 하면서 차지총을 향해서 권총을 딱 하고 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가까운 데다가 너무 급하게 쐈는지 총알이 차지철의 팔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그날 좀 그 이상한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비무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 그러니까 권총 공격을 받으니까 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거기다가 김계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그 김재규 옆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쏘면 그거를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뭐 온몸을 던져서 육탄으로 저지르든지 뭐 격투를 벌이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김계원이라는 사람도 육군 대장 출신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냈던 그야말로 무인 중에서 최고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었던 군인이었는데 눈앞에서 대통령이 지금 앉아있는 앞에서 권총을 뽑아가지고 차지철 경호실장을 쏘는 걸 그냥 멀뚱멀뚱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차지철이 이제 팔뚝에 총탄을 맞고 김 부장 왜 이래 하면서 실내 화장실로 달아나요. 아니 경호실장이면 자기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경호실장 아닙니까? 그랬는데 팔뚝에 총 맞았다고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놔두고 대통령을 사지에 그냥 팽개치고 실내 화장실로 도망을 가다니요. 이게 무슨 경호실장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박 대통령의 이 마지막 상황에서 이런 정말 C급 D급도 안 되는 이 찌질이들이 국가 최고 요직에 올라 있었다. 이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이 정말 형편없이 무너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군 출신이고 경호실장이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김재규를 덮쳐가지고 격투를 벌이든지 무슨 일을 벌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김재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박 대통령 가슴을 향해서 두 번째 이제 2탄을 발사했습니다. 그 총알이 박 대통령의 폐를 관통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다가 옆으로 슬그머니 쓰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심수봉이 부축하면서 각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방 안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니까 이 소리가 이거 혹시 뭐 합선이 돼가지고 뭐 스파이크가 난 건가? 뭐 놀래가지고 지하실 배전공이 건물에 이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실내 전등불이 다 꺼지니까 아주 캄캄한 이제 암흑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김계원이 불을 켜라 소리치고 그리고 낮은 포복으로 방을 기어나가 가지고 복도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경호실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의 육군 대장의 중앙정보부장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말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김재규를 뭐 덮쳐가지고 뭔가 뭐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낮은 포복으로 겨가지고 도망을 가다니요. 김재규가 화장실 박 대통령을 이제 쏜 다음에 화장실로 도망가는 차지철을 향해서 세 번째 총탄을 땅 쏘려고 하는데 탄피가 노릿에 끼어가지고 이 작동이 안 해가지고 3탄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재빨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부하들로부터 권총을 뺏어가지고 다시 만찬장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화장실로 도망갔던 차지철이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김재규하고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차지철은 문갑을 들고 뭔가 이제 그제서야 격투를 하려고 맞서다가 복부에 다시 총알을 한 방 맞고 쓰러졌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그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진 차지철 실장의 모습입니다. 이때 다시 이제 불이 들어와 가지고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옆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부축하고 있던 심수봉이 김재규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설마 심수봉 씨가 이제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김재규가 돌아가지고 오더니 박정희 대통령 머리 그 뒤 이마 뒷부분에 가까이 50cm 정도의 총구를 되는 모습을 딱 보고 심수봉 씨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김재규가 구부리고 앉아있는 박 대통령의 뒤통수에 대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때에게 너무 가까이서 그 확인 사살했기 때문에 김재규의 흰색 와이셔츠에 피가 이렇게 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규 흰색 와이셔츠에 박 대통령의 혈흔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박 대통령의 오른쪽 귀 뒤로 들어간 총알이 뇌수를 관통해 가지고 콧잔등까지 나와 가지고 살 속에 박혔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김재규가 범행을 재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이제 그 수사관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어떻게 시해를 했는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그 옆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등에서 막 피가 나오니까 대통령 어떻게든지 좀 지혈을 해보려고 손을 이렇게 대고 피를 멈추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대생 신세순 씨였습니다. 박정희를 안고 있다가 다가오는 김재규의 눈과 딱 신재순 씨가 마주쳤는데 나중에 신재순 씨가 그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나갈 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재규의 눈빛이 이거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정말 미친 동물의 눈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신재순 씨도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실내 화장실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는 그 와중에 아주 강렬한 총성이 울리면서 신재순 씨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느닷없이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난리겠습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쏴 죽이고 확인 사살을 하고 경호실장을 쏴 죽이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그 와중에 포복으로 도망쳐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이게 참, 방 안에는 막 화약 냄새가 자욱을 했고,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 신재수 씨는 실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김재유가 자기를 와서 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범행 현장에서 이 범행 장면을 목격을 하잖아요. 이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을 텐데 김재규는 또 이 두 여성은 또 그냥 놔뒀습니다. 이때 복도로 몰래 도망갔던 김계원이 방을 뛰쳐나오는 김재규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이때 김재규가 김계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아까 내가 차지철을 쏴 죽여버리겠다고 형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보안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김계원이 아니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뭐 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경호실을 동원해 가지고 범인을 체포를 해야지. 범인 체포할 생각은 단 1%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이건 무슨 뭐 공범이에요? 뭐예요? 예? 김재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께서 과로로 졸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든지 뭐 형님이 알아서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7시 40분쯤에 이제 박선호를 비롯해서 뭐 중앙정보부 요원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인 박흥주 대령, 그다음에 박선호 과장의 지시를 받은 이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권총에 장전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7시 40분쯤에 내부에서 뭔가 꽝 하고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니까 대기실에 앉아있던 박선호가 정인영하고 안재성 이 경호실 사람들을 이제 놀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뭐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총소리인지 아닌지 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앉아 있는 와중에 두 번째 총성이 또 땅 하고 울렸습니다. 이건 첫 번째 총성은 김재유가 차지철을 쏴서 팔을 관통시킨 그런 총성이었고, 두 번째 총성은 바로 김재유가 박 대통령의 가슴을 향해서 쏜 총탄이었습니다. 그 총탄이 박 대통령의 이 폐를 관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이제 비스듬히 쓰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바로 그 총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또 땅 하고 울리니까 박선호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 들고 이 정인영 경호처장하고 안재성 부처장을 향해서 딱 권총을 겨누면서 야,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은 목숨을 바쳐가지고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소리를 듣고 눈앞에서 자기의 해병대 시절의 동기였던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자기네들에게 겨누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아마 정인영 처장은 이것들이 대통령을 시해한 범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인영 처장이 권총을 뽑으려고 하니까 꼼짝 마라, 내가 친구지만 넌 움직이면 내가 쏘겠다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참 이쯤 되면 참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과거에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서로 적이 돼서 총을 겨누고 내가 먼저 이 자를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바로 이때 경호부처장인 안재성 씨는 이분은 올림픽 이 사격 국가대표 선수인데다가 이 안재성 부처장은 하여간 이 국내에서
이 속사권총에는 1인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뽑아가지고 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박선호 과장도 해병대 대령 출신인데다가 이미 권총을 뽑아들고 놀이새를 전부 다 풀고 자기네들 향해서 권총을 딱 겨누고 있으니까 아무리 올림픽 사격 선수 출신이고 뭐 속사권총의 1인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권총을 뽑아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재성 부처장이 번개같이 몸을 일으키면서 총을 뽑으려고 움직이니까 박선호 과장이 안재성을 그 자리에서 그냥 쏴가지고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재성 부처장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 정인영 처장이 권총을 뽑으려고 또 하니까 박선호가 정인영도 쏴 죽였습니다. 자기의 해병대 동기를 쏴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만찬장 안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또 이어서 뭐 대기실에서도 총소리가 빵빵 하고 막 울리니까 그 경비원들인 이기주, 유성옥 그리고 김재규의 이 수행비서관인 박흥주 대령이 안에 있는 경호원들을 향해 가지고 마구 미친 듯이 대기실 안으로 총을 쏴 가지고 대기실 내에 있던 경호원들을 사살을 했습니다. 이때 그날 그 경호관으로 나갔던 이 박상범 경호관은 허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쾅 하고 부대 가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저 사진이 대기실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청와대 이 경호원들입니다. 한 사람은 정인영 경호처장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안재성 경호부처장일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같이 따라온 이 경호원일 것이고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호원들을 다 처치를 하니까 이 박선호 과장은 무장하고 대기 중이던 중앙정보부 경비원들에게 총소리를 듣고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아마 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정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사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이 박선호 과장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지시받은 해병대 출신인 이기주 경비원이 같은 동료 김태원에게 저 안에 경호원들이 있는데 아마 저거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총을 들고 들어가서 한 번 더 사살을 해라. 이건 과장님의 지시다. 그리고 저기 들어갈 때는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M16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무기고에 가가지고 M16에 탄창을 장전해가지고 M16을 들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김태원이라는 경비원이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 입구에는 경호부처장인 안재송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재송에게 꽝 한 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호처장 정인영 이 사람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꽝꽝 하고 두 발을 쏴서 확인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던 차지철 실장이 신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지철에게 또 두 발 꽝꽝 확인 사살. 그리고 주방 입구에 쓰러져 있었던 김용석 경호관 이 사람에게 또 한 발 꽝. 그 박상범 경호원은 허리에 총 맞고 쓰러지면서 이제 기절했는데 이 저 확인 사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죽은 게 확실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확인 사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절했던 이 박상범 경호원은 그 다음 날 시체 옆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음 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구출돼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상범 경호관 이분인데 이분이 구사일생으로 그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경호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청와대 경호실로 복귀를 했고, 경호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박삼범 씨를 김영삼 대통령이 경호실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경호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지에서 살아남은, 그야말로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경호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재규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자 이런 분을 비무장 상태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슴에 총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뒷니마에다 대고 확인 사살을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시해를 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평생에 걸쳐서 끔찍하게 아껴줬고, 같은 그 고향 후배라고 그래서 육사에서도 같이 그 동거동락을 했고, 그리고 육사를 나와서 군 생활을 할 때도 5.16을 같이 일으킨 혁명동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챙겨가지고 요직이란 요직은 다 시켜주고, 뭐 3군 단장부터 뭐 나중에는 건설부 장관을 시키고 중앙정보부장까지 시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런 사람을 확인 사살까지 해가면서 시해를 했다. 이유는 뭐냐?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제야 변호사라고 하는 이 좌익 변호사들, 좌파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사형이야, 이거는 뭐 내란 목적 살인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코치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하고,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진술했던 모든 내용을 180도로 뒤집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 거사를 했노라 라고 자기의 범행 동기를 수정했습니다. 이 김재규의 그 수사 재판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재규가 뭐 자기가 무슨 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뭐 박정희를 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재규가 긴급조치 구호는 너무 물렁물렁하다. 그러니 각하 긴급조치 구호 전부 없애시고 그보다 더 센 긴급조치 10호를 발령내 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들 사그리 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던 사람이 김재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유신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놓고도 나중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전부 이거를 뒤집어 엎고 자기가 뭐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거절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이걸 보면은 김재규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그 김재규의 명예회복을 한답시고 김재규의 이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를 했고, 그 재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현재
김재규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6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11.6이 왜 일어났고, 도대체 그날 김재규는 무슨 마음을 먹었고, 누구랑 공모를 했고, 누구를 동원해서 박 대통령을 시해하고 경호원들을 다 확인 사살했는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아야만 우리 현대사의 핵심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